14차 LMO 세미나고요. 주요 내용은 2014년 LMO 법 제도 설명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시작된 LMO 포럼 세미나가 지금 14회차에 이르렀고요. 오늘은 작년 2013년 12월부터 발효가 되었고 지금 올해 10월에 통합고시까지 정리까지 완료가 돼서 최종에 시행되는 LMO법 관련된 설명회를 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없어서 간단하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MO 포럼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시고요. 저희 바이오안전정보센터 센터장도 맡고 계시는 장홍민 박사님께서 인사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홍민입니다. 서울역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면서 보니까 이제 아직은 덥지만 여름이 물러가려 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가을이 이제 오려고 하는 그러면서 상당히 조금 덥지만 상당히 상쾌한 느낌을 받으면서 이렇게 좋은 날 뜻깊은 이 LMO법 설명회를 저희 포럼 제14차 세미나에 실어서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LMO 법은 그 중요성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너무나도 잘 아시겠습니다. 굳이 제가 부언을 해본다면 우리가 이 LMO에 대해서, GMO에 대해서 국민들의 70% 이상이 염려합니다. 이게 먹어서 괜찮을까? 환경적으로 괜찮을까? 그러나 우리가 실생활을 보게 되면 산업적으로 거의 전 산업 분야에 3조 원어치, 약 3조 원어치 이상 우리가 이미 수입을 해서 먹거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 상황만 놓고 보면 좀 어울리지 않는 언밸런스인데 바로 그러면서도 이 밸런스 있게 그래도 우리나라가 GMO에 관한 이렇게 사회적으로 소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수요에 충족하는 거 보면 바로 이 LMO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이 LMO법이 중간에서 이 언밸런스된 상황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이 LMO법에는 이 LMO GMO와 관계된 모든 관계된 이해 당사자들이 이해가 집합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LMO법을 2008년도 1월달에 발효가 됐죠,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5년이 지나면서 그 당시에 오랜 기간 동안 생각을 해서 만들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또 처음 또 이해관계가 많고 한 거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어가지고 오랜 시간 끝에 만들었습니다만 개정 수요가 적지 않게 발생을 해서 5년이 지난 시점에 2013년도에 개정을 해서 그리고 또 1년여에 걸쳐서 시행령 또 고시 이것들을 특히 이 LMO 관련해서 각 부처에서 일하시는 정부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이쪽 관계에서 일하시는 여러분 산업계나 소비자들 이렇게 다 모여서 집합돼서 그렇게 이제 나왔다고 봅니다만 또 적지 저희 포럼에서는 그런 역할을 뒤에서 의견을 모으는 그런 역할을 적지 않게 했다고 해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아무쪼록 처음으로 개정된 LMO법에 대한 그 세부적인 고시까지 다 마련이 된 상태에서 설명회를 갖게 되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든 분들이 참여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만 또
디테일한 상황에서 궁금하신 사람도 있을 거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혹시나 된 거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아니면 또 추가적인 다른 분야에 대한 얘기도 이 없잖아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도 다 얘기를 해주시고 해서 이번에 안 됐다 하더라도 다음 수요 때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탄 없이 이 생각들을 말씀을 해주시고 하게 되면 좋은 앞으로 우리 LM을 중심으로 해서 건전한 그 소비사회가 정착될 수 있는 기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 있어서 저희 포럼도 이번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그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주제 발표를 각각 분야에서 해주신 산업부의 김금미 상무관님을 비롯해서 각 부처 관계자 여러분들께 미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참가하신 모든 분들께 궁금하신 점이나 그동안 투명하지 못했다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 다 해소가 돼서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그 관련전수의 정서 국제관이죠. 국가 책임관이고요. 지금 설명해야 하는 LM업법을 총괄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김금미 상무관께서 간단한 인사말과 함께 이어서 달라진 LM업법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전반적인 개요 설명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LM업법 설명회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작년 12년 말 LM업법이 개정 공포된 이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거의 1년에 걸쳐서 개정 절차를 진행해왔고 올 7월에 관계부처 통합고시를 마지막으로 법 개정이 일단락되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이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안전성 확보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법 개정 추진 방향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1992년 유엔 환경개발회의를 계기로 생물 다양성 협약과 기후변화 협약이 탄생하게 됩니다. 생물 다양성 협약의 3가지 목적 중에서 생물 다양성의 보전, 지속 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바이오 안전성 의정서가 03년 발효되었고요. 유전자원의 이익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나고야 의정서는 올 10월 발효 예정에 있습니다. LMO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최초의 국제협약인 바이오 안전성 의정서는 우리나라에서 07년 비준되었고요. 국내 이행법인 LMO법이 08년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08년 LMO법이 시행된 이후 국내의 환경의 변화, 생명과학 기술의 발전,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 등이 발생함에 따라서 법 개정을 추진하였고요. 대략 3가지로 정리되는 법 개정 수요가 발생하였습니다. 법 개정 절차는 이와 같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상세한 법 개정 내용은 잠시 후 관계부처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개정된 내용은 3가지로 정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수입 승인 절차를 위해성 심사와 수입 승인으로 이원하였는데요. LMO를 수입하는 경우 위해성 심사 기간을 포함해서 270일이 소요되었다면 동일한 LMO를 재수입하는 경우 위해성 심사 일정 없이 수입 승인 절차만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대 교배종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였고요. 이에 대한 위해성 심사 기간은 90일로 단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변형 미생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할 경우 안전관리 등급별로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CJ 사례와 같이 유전자 변형 미생물의
연구개발과 상업화가 국내외적으로 활발해질 걸로 예상됨에 따라 생산공정 이용시설에 대한 신고 허가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의도적 방출에 대한 환경 영향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후 안전관리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결과는 공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LMO법과 관련된 국제 동향입니다. 향후 책임과 구제에 대한 나고야 과학화 분포로 추가 의정서가 발효되면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이행입법을 마련해야 되는데요. 바이오 안정성 의정서가 LMO에 대한 사전적 예방을 담고 있다면 추가 구제 의정서는 사후 관리에 대한 내용을 담게 됩니다. 40개가 기준하게 되면 발효가 되는데요. 현재 25개국이 기준한 상태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해 당사자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책임 구제 의정서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LMO법 32조에 근거해서 정보 교류, 국내외 정보 수집 등 업무를 담당하는 바이오 안전성 정보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의정서에 국내 이행 업무를 지원하고 대국민 LMO 인식 제고, 홍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LMO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법 개정 경과 및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고요. 21세기 국가 중요 산업인 바이오 산업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관련 기업의 건전한 활성화를 위해 관계 부처와 함께 노력할 것이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비교적 빨리 이제 끝내주셨는데 아마 다음 구체적인 이제 구체별 설명 시간을 조금 더 드리고 또 궁금한 질문 답변 시간을 좀 많이 갖기 위해서 배려를 하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은 그 미래부 쪽인데요. 1, 2등급 연구시설 안전관리하고 또 시험연구용 LMO 신고 등 관련해서 일부 좀 바뀐 내용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돼서 LMO 연구안전센터의 하주희 박사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생명공학연구원 LMO 연구안전센터의 하주희입니다. 저희 LMO 연구안전센터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시험연구용 LMO 안전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안전관리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시험연구용 LMO 안전관리 법제도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발표에 앞서 앞에 산업부 사무관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우리나라의 그 안전관리 체계는 총 7개의 정부 부처가 각각 그 용도에 따른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중 미래창조과학부는 시험연구용 LMO와 관련된 수출입과 관련된 LMO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시험연구용 LMO란 LMO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연구시설에서 사용되는 LMO, 시험 연구 또는 개발을 위하여 수입 또는 수출하는 LMO, 그리고 포장시험 등 환경 방출과 관련된 실험에 사용되는 LMO, 그리고 그 밖에 시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LMO로 정의가 됩니다. 이번 시험 연구용 LMO와 관련한 법제도 개정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 통합부시상 명시되어 있던 규정인 연구시설 변경신고와 수입신고사항에 대한 변경신고 등 관련 규정에 법률상 명시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연구시설의 환경과 국내 연구개발 현실을 반영한 법제도 마련의 필요성, 또 시험연구용 LMO의 개념 및 LMO 연구시설 종류 구체화가 필요했고, 마지막으로 연구 현장의 지속적인 요구사항이었던 교육에 대한 부분의 신설과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가 되어 해당 사항 등이 법제도 개정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LMO 법률 개정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LMO 연구시설 안전관리 강화 부분입니다. 이번에 신설된 부분이 LMO 연구시설의 변경신고와 폐쇄신고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변경신고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운영하던 제도였으나 통합부시행안에 규정되어 있었는데요. 이번에 법률에 명시가 되면서 변경신고 서식이 새롭게 신설이 되었습니다. 연구시설 폐쇄 같은 경우는
기존의 통보사항으로 운영하던 제도였으나 이번에 신고 제도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또한 LMO 연구시설의 종류가 총 5가지로 구체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연구시설 신고는 일반 연구시설 한 가지로 신청을 하셨으나 앞으로는 종류별로 해당하는 연구시설을 선택하셔서 신고하시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수출입 LMO 안전관리 강화 부분입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시험용품 LMO 수입 변경 신고가 법에서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 규정 역시 통합고시로 운영하던 제도였으나 법률에 그 구체적인 근거가 명시가 되었고 변경신고서 서식도 신설이 되었습니다. 또한 수입검사 항목이 신설이 되면서 수입되는 LMO의 승인신고 사항 확인을 위한 통관 절차 완료 전 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시험용품 LMO는 사전에 신고를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시험용품 LMO로 사전 수입 신고할 경우 이 수입 검사를 면제해주는 조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또한 수출 통보와 경유 신고에 있어 새롭게 개정된 법률부터는 기존 국가 책임기관의 장에서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인 미래창조과학부로 수출 통보와 경유 신고를 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미래창조과학부 역할이 강화된 부분입니다. 이번에 신설된 환경 영향 등의 조사와 개정된 LMO의 유해 방지 조치에 있어서 그 주체가 국가 책임기관의 장에서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험용품 LMO로 인한 환경 영향 등의 조사와 유해 방지 조치에 있어서 그 주체는 미래창조과학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통합고시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이번 통합고시 개정으로는 그 LMO 연구기관 안전관리 체계 확충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먼저 생물안전위원회 구성 및 생물안전관리 책임자 임명 항목이 1등급은 권장, 2등급은 필수로 이행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생물안전관리자 지정 항목이 신설이 되었고 3등급 이상은 필수, 2등, 1, 2등급은 권장으로 이행하도록 신설이 되었습니다. 또한 생활안전관리 책임자, 관리자 교육, 연구자 교육 부분이 이번에 신설이 되었는데요. 생활안전관리 책임자와 관리자는 지정을 받기 위한 사전교육 8시간을 이수를 하셔야 하고 지정을 받은 관리자는 매년 보수교육 4시간 이상을 이수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연구자는 매년 2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또한 연구시설에서 관리 운영하셔야 할 4종의 대장이 있는데 기존의 시행규칙에 마련되었던 대장은 연구시설에서 이용하시기에는 불편함이 있어 이번 통합고시에 연구시설에 적합하도록 개정된 서식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이번 법률 및 하위규정 개정에 있어서 주요 이슈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로 고심했던 항목은 LMO 연구 현장의 현실 반영 및 규제 완화 부분이었습니다. 먼저 약제내성 유전자를 도입한 유전자 변형 실험동물의 수입 및 개발 실험 승인 면제가 추진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약제내성 유전자를 도입한 LMO의 경우는 개발 실험과 수입 시에는 모두 승인 대상으로 포함이 됩니다. 통합고시에서 일부 그 면제 대상 약제내성 유전자를 명시를 하고 있는데 실험동물과 관련된 부분은 기존에 명시가 없어 약제내성 유전자를 도입한 유전자 변형 실험동물은 모두 승인 대상으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그 규제 수요 연구 현황 또 많은 전문가분들의 검토를 통해서 과도한 규제로 판단이 돼서 이번에 승인 면제가 추진이 되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수입 검사 항목에 있어서도 미래부의 사전에 수입 신고한 경우에는 중복적인 검사를 면제받도록 항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또한 연구시설의 설치 운영 기준이 많이 변경이 되었는데 이때는 직접적으로 LMO 연구시설을 운영하시는 연구자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연구시설의 등급별 권장 및 필수사항 조정을 하고 국내 LMO 연구 현황에 맞도록 현실적인 개선안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시험연구용 LMO 안전관리 제도는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연구시설의 신고 및 허가, 또 수출입 신고 및 통보, 개발 실험 승인 3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연구시설의 신고 및 허가 제도입니다. 법률 제22조에 따라 LMO 연구시설은 LMO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실험을 실시하는 시설로 정의가 되고 이런 연구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는 자는 각 안전관리 등급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1, 2등급 연구시설은 미래부에 신고를 하시고 3, 4등급 연구시설은 환경위해성 연구시설은 미래부의 허가, 인체위해성 시설은 복지부의 허가를 받아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연구시설의 종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5가지 종류로 구체화가 되었습니다. 일반 연구시설은 일반적인 미생물이나 세포 등을 연구하시는 연구시설이 되겠고요. 대량배양 연구시설은 10리터 이상의 대량배양 용량을 포함하는 유전자 배양 실험입니다. 동물이용 연구시설은 동물 사육실 등 동물을 이용하는 실험실, 식물이용 연구시설은 오질과 같은 식물을 이용하는 실험실이 되겠고, 경리포장시설은 포장시험을 포함한 LMO의 환경방출 실험에 이용되는 시설로서 사전에 실험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승인이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LMO 연구시설에서는 안전관리 등급별 설치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설치 운영 기준은 연구시설의 종류별로 통합고시에서 별표로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 운영해야 되는 작성, 보관하셔야 하는 관리 운영 대장 내종이 있는데요. 이 또한 통합고시에서 별지로서 신설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변경 및 폐쇄 신고입니다. 연구시설을 신고할 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신고를 미래부에 해주셔야 하고, 폐쇄하시는 경우에도 미래부에 폐쇄를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연구시설을 폐쇄 시에는 폐쇄 신고한 연구시설에서 LMO를 연구개발하거나 보관할 수 없고, 잔여 LMO는 생물학적 활성을 제거해서 모두 폐기 처리하셔야 합니다. 다음 시험용품 LMO 개발 실험 승인 체계입니다. 법률제 22조의 2에 따라서 포장시험 등 환경방출과 관련된 실험, 그리고 산업부 장관이 고시한 실험 같은 경우는 시험용품 LMO를 이용할 시 사전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현재 두 번째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고, 포장시험 등 환경방출과 관련된 실험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경리포장시설을 신고하셔서 시설을 먼저 구비하시고요. 이후에 환경방출 실험 수행을 위한 심사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심사 자료는 미래부 전문가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실험의 계획의 적정성이나 안전관리에 대한 심사를 거치게 되고요. 심사가 완료되면 미래부의 승인서 발급을 받아 실험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입신고 및 수출통보 체계입니다. 시험용품 LMO를 수입하시는 경우, 이때는 자신이 직접 LMO를 가지고 오시거나 수입 대행 업체를 통하거나 또는 우편물로 통해서 수입하는 모든 경우는 수입으로 간주가 되게 됩니다. 이때는 모든 시험용품 LMO는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를 해주셔야 하고요. 특정 독소를 이용하거나 종류까지 명시되지 않은 미생물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고위험 병원체를 이용하는 경우는 승인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이때는 수입 이전에 승인을 받으셔서 수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수출과 같은 경우도 직접적인 수령으로 이동을 하시던 우편물을 통해 이동을 하시는 모든 국내에서 국외로 나가는 경우 수출로 간주가 되게 되고요. 수출은 통보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출도 역시 사전에 품목, 수량, 수출 국가 등을 미래부에 통보해 주시면 되겠고, 국내를 경유해서 수출하실 때에는 이를 사전에 신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LMO 법률에서는 표시와 취급 관리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LMO를 개발 생산 또는 수입할 시에는 LMO의 용기나 포장, 수입 송장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이건 LMO랑 표시를 하시고, LMO의 명칭, 종류, 용도 및 특성, 또 안전한 취급을 위한 주의사항, 개발자, 생산자, 수출자, 수입자의 연락처, LMO에 해당하는 사실, 환경방출로 사용되는 LMO 해당 여부를 기재하셔야 합니다. 다음 취급관리에서 유전자 발명생물체 수출입 등을 할 시에는 취급하거나 관리할 때 기준을 준수하셔야 하는데요. 이동 시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밀폐하여 운송을 하셔야 하고, 운반 시에는 운반 및 관리 대장을 꼭 작성 보관을 하셔야 합니다. LMO의 폐기 시에는 불활성화 또는 멸균 처리를 해주셔야 하고, 비의도적인 환경 방출을 대비한 위해 방지 비상 조치를 마련하셔야 합니다. 현재까지 미래부에 신고된 신고 승인 현황입니다. LMO 연구시설은 2014년 7월을 기준으로 322개 기관 2,976개 시설이 신고가 되었습니다. 또한 수입 신고는 현재까지 총 3,012건의 신고가 되었고, 수출 통보는 이번에 법 개정 이후로 총 9건의 수출이 통보가 되었습니다.
또한 개발 실험 승인은 그 식물의 환경 방출 실험에 대해서 총 81건의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LMO 법률에서는 그 위반 사항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 규정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시험용품 LMO와 관련한 벌칙과 과태료 규정입니다. 한 번씩 꼭 숙지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시험용품 LMO 안전관리 관련 지원 현황입니다. 시험용품 LMO와 관련해서는 총 4가지 분야에서 안전관리 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LMO 연구시설의 안전성 확보 부분에서는 연구시설 방문 지도 및 현장 맞춤형 교육, 또 사례집 매뉴얼, 표준 생물안전 규정 등에 대한 개발 보급, 또한 미래부 장관상, 우수 연구시설에 대한 장관상 수여를 통한 안전인식 고치를 수행하고 있으며 안전관리 기준 및 기술 개발 부분에서는 신규 연구개발 LMO와 연구시설 안전관리 기준 개발, 또 연구시설의 안전기준의 과학적 검증을 위한 기술 개발, 또한 LMO 연구개발 가이드라인 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공부 등 안전문화 확산 분야에서는 이번에 신설된 생물안전관리자 종사자 의무교육 및 전문 교육 과정을 연중 개발 운영하고 있고 워크숍 간담회 등 현장 의견 교환과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LMO 안전관리 문화 확산을 위한 학회 홍보와 공모전, 뉴스레터 등을 정기적으로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법제도 이행 효율화 부분에서는 자문위원회, 연구회 등 기구를 통해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도의 현실적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제도 안내서, 해설집, 지침서 등의 발간 자료를 개발 및 배포하고 있고 정보 시스템 홈페이지 운영을 통한 정보 제공과 또 신고서 등 전자대면 접수를 위한 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험용품 LMO 안전관리와 관련한 주요 현황사항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LMO 법이 시행이 됐지만 아직까지도 그 LMO 연구자 개인까지는 그 법제도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한 현황입니다. 때문에 이런 안전관리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연구 현장에 노력과 관심이 매우 필요한 현실입니다. 또한 이번에 신설된 교육 의무화에 따라서 의무 교육의 실시나 기관 자체별로 실시에 따른 그런 수요 충족과 연구 현장에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 이수 세부 수칙 등의 마련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개정으로서 연구시설의 종류라든지 설치 운영 기준이 매우 구체화는 되었지만 현 기준에 적용이 어려운 신규 LMO나 세부 연구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이 지속적으로 개발이 필요할 것이며 또 신규 분야 연구자에게도 이런 안전 인식에 대한 합의가 또 필요한 상황입니다. 14년도 주요 추진 계획입니다. 다가오는 9월 25일 양재동 EL타워에서 시험용품 LMO 안전관리 워크숍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본 워크숍에서는 시험용품 LMO와 관련된 법제도 개정 사항에 대해서 한 번 더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또한 법제도 개정에 따른 법령집이나 서식 작성 매뉴얼 등 연구 현장 안내를 위한 출판물이 9월에 발간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의무교육인 생물안전관리자 및 생물안전 교육이 10월 14일에서 15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올해 점검 대상인 연구시설 중 장관 수상 대상인 2개 기관의 선정이 올해 12월경 있을 예정입니다. 시험용품 LMO와 관련된 문의처 안내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시험용품 LMO 안전관리와 관련된 정책이나 제도, 또 연구시설 점검 실태조사, 또 각종 신고 신청서의 접수 및 확인서 발급과 관련된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 연구환경안전팀으로 문의해 주시고 또 이런 의무교육이나 전문교육, 또 안전관리 등급 설정 등 연구 자문, 정보시스템 홈페이지나 매뉴얼 가이드라인 개발과 관련된 사항은 저희 LMO 연구안전센터로 문의를 주시면 친절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빠지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00개 정도 연구시설이 우리나라에서 LMO가 운영되고 있고 따라서 아마 이 법제도 개정 관련돼서 가장 이해 당사자가 많은 부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9월 25일 날 워크숍도 또 따로 예정되어 있다 하니까요. 관련돼서 좀 연구 관련자 등으로 참여하셔서 또 달라지대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토론하고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또 가장 상업화된 LMO가 가장 수입이 많이 되고 그걸 관리하고 있는
농림축산 쪽인데요. 농림축산업용 LMO 안전관리와 관련돼서 달라진 내용 관련돼서 그 농림축산식품 검역본부 예미지 주무관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근무하는 예미씨입니다. 원래는 이게 그 부처 책임자께서 지금 와서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요. 저희는 그 농림축산식품부 담당자분께서 오늘 급한 일이 있으셔서 제가 그 농림축산식품용 LMO의 안전관리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 다른 부처들은 다 한 부처에서 그 한 분이 그 업무를 담당을 하시는데요. 이 농림축산용 LMO 같은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총괄을 하게 되고 그 밑에 저희 농림축산검역본부, 그다음에 농촌진흥청, 그다음에 농산물품질관리원, 종자원 4개에서 각각의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처보다 이 법의 내용이 좀 더 복잡하다고 제가 보여지더라고요. 간단하게 제가 농림축산업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업용 LMO 분야의 법 개정의 필요성이었습니다. 이게 현재까지 그 작물에 대해서 그 저희가 기존의 법은 그 작물을 대상으로 해서 LMO를 개발하고 그다음 생산하고 수입하고 수출하고 판매, 운반, 보관에 대한 그 규제 체계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LMO의 그 대상이 작물에서 축산, 그다음에 농업, 미생물, 또 동물용 의약품 이렇게 지금 그 광범위하게 늘어나게 됨에 따라서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명확화가 필요해서 법을 개정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농림축산업용 LMO 수입 증가에 따른 LMO 안전성의 확보와 사활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 법을 개정을 하게 됐고요.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농림축산업용 LMO 그 기존 법에 보시면은 농업용 LMO라고 되어 있었죠. 근데 그게 농림축산업용 LMO로 명칭이 변경이 됐고요. 따라서 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할하는 LMO가 환경방출로 사용되는 예전의 종자용에서 축산업용, 곤충과 미생물을 포함한 축산업용 LMO, 그 다음에 사료 중에서 사료 말고 또 농업 가공용이라고 있어요. 비료 및 버섯 재배용, 그러니까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가공에 필요한 그 수입되는 LMO도 관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동물용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LMO도 이 법에 지금 포함이 돼 있고요. 그 밖에 이제 농림축산업용 LMO로 5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 중에 하나, 이 동물용 의약품 같은 경우는 기존의 법상에 LMO 법상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던 부분이지 원래는 이 동물용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약사법에 따라서 저희 그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그 동물 파트에서 이 부분은 기존에도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LMO 법상에 들어가 있지 않았던 내용이라서 이번에 그 LMO 법을 개정을 추진하면서 동물용 의약품을 이 법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 법하고 하위 법령 그 개정의 내용들입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은 이 LMO의 그 분야가 확대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대됨에 따라서 그 세부적인 내용들이 다 각각 부처별로 나눠졌습니다. 저희 용도에 따른 농림축산업용 LMO 수입 생산 승인식 내용 신설이 돼서 그거에 따라서 고시가 개정이 됐고요. 그리고 그 생산 공정 이용 시설, 이게 농업용 미생물이 포함이 되면서 생산 공정 시설에 대한 부분도 포함이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LMO 연구 시설 그 범위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건 앞에 하주희 박사님이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그 중에서 그 1, 2등급 그 안전관리 1, 2등급 중 식품부 소관기관의 신고가 이원화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농촌진흥청으로 전부 다 신고를 하게 됐었는데요. 그게 2가지로 나눠져서 일부는 농촌진흥청으로 신고를 하고 그다음 일부는 저희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신고를 하는 방향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입 규정에 대한 신설입니다. 기존의 법에 그 수입 규정의 내용이 없었는데 이번 법률의 수입 검사에 대한 규정을 신설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통합고시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국경검사, 그러니까 농업용으로 수입되는 국경검사 대상 품목이 23가지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23가지가 변경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국경검사 대상이 변경이 됐고요. 그리고 이 농업용 미생물에 대한 그 이윤순위 담당 기관이 농촌진흥청으로 된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에 대한 부분이죠. 이건 제일 첫 번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말씀하신 환경 영향조사 부분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 영향조사를 실시를 해서 국민에게 통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해당 기관과 공조조사, 수거, 제거 작업 등의 협의 조항이 신설이 돼서 이 일을 수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앞에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위해성 심사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던 부분에서 당연히 그 내용이 농림축산업용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축산업용, 곤충을 포함한 축산업용하고 그 다음에 농업미생물용, 농업가공용에 대한 그 위해성 심사 부분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농림축산의 LMO 위해성 심사는 부분이 그 사료용, 종자용, 농업가공용, 축산, 곤충미생물, 육공용, 의약품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위해성 심사 대행 기관을 지정 관리할 수 있도록 법이 변경이 됐습니다. 또 수입 생산 승인도 종자용 사료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종자용 사료용에서 지금 그 법의 변경에 따라서 축산업용, 곤충을 포함하는 축산업용으로 전부 다 늘어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농업미생물 생산공정시설의 신고와 폐쇄 부분도 저희가 신설이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건 표시와 취급관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기존에도 표시와 취급관리는 다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계속 되는 게 농업용 LMO 중에서 특히 사료용 같은 경우에는 그 낙곡 방지에 대한 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LMO 법상에 보면 낙곡 방지를 위한 운송 중에 차량에 대해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적을 방지해야 한다. 그 다음에 비산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그리고 전문적인 트레일러를 사용해서 운반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특히 과적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럼 과적을 어디까지를 과적으로 볼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과적에 대한 방지 조치의 일부로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과적 방지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적재 총량을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11화를 초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도록 그 규정을 신설을 했고요. 그 다음에 대기환경보전법 이거는 비산 방지 조치입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비산을 할 수 없도록 방지하는 것도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해서 바깥으로 비산 방지를 할 수 없도록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이 두 가지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과적 방지 조치를 새롭게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출 통보 부분입니다. 이건 앞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전에 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사전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게 지금 관계중앙행정기관장에게 사전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농림축산업용 LMO를 수출을 하시려고 하면은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수출 통보를 하시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수입 검사 부분인데요. LMO 국경 검사 대상 품목이라고 해서 통합고시 별표 3-2에 그 품목 대상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23개 작물, 이 작물이라는 것은 현재 기존의 LMO로 개발이 돼 있거나 혹은 개발 중에 있어서 있기 때문에 얘가 우리나라의 다른 유통의 경로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라고 저희가 대상 품목을 미리 정해놓고 수입 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입 검사 대상 품목을 23가지를 정해서 실시를 했었는데요. 품목이 변경이 하나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해바라기, 사료용 해바라기하고 종자용 해바라기에 대해서 저희가 검사를 실시를 했었는데 그 검사 대상에서 해바라기를 제외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까마중이라고 해서 지금 이게 환경 정화용으로 LMO가 아마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까마중이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이 수입검사 대상 품목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내용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입검사에 대한 부분은 그 통합고시가 시행된 7월 30일부로 저희가 바로 실시를 했고요. 그래서 해바라기는 그때부터 저는 그 수입검사를 더 이상 안 하는 것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그 환경 영향 조사의 부분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총괄로 해서 그 밑에 산하 기관들이 전부 다 환경 영향 조사에 참여를 해서 저희가 실시를 하는 걸로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농림축산업용 LMO 연구개발 지원 현황인데요. 폐쇄, 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예전에 없었던 조항 중에 하나죠. LMO 연구시설의 폐쇄 신고에 대한 조항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그러니까 처음에 연구시설을 그 승인을 받으실 때 했던 것처럼 그 폐쇄를 하실 때도 반드시 신고를 해서 그 시설을 받는 방향으로 준수를 하셔야 되고요. 미준수 시에 과태료가 부과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농림축산업용 LMO 연구시설의 설치 운영 허가 신고사항 중에서 앞에서 말씀드렸는 것처럼 연구시설 중에 안전관리 1, 2등급의 연구시설입니다. 기존에 농촌진흥청이 전부 다 그 관장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 농업기술원하고 시군 농업기술센터, 그 다음에 이 두 곳은 그 농촌진흥청에 관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동물질병 관련 국공립연구기관하고 도해축산위생연구소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관할을 합니다. 이 조항은 유예기간이 3개월로 3개월 후에 시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농림축산업용 LMO 안전관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포장 상태로 운반시 차량 접대에 대한 준수사항이 좀 더 강화가 됐습니다. 낙폭 방지를 위해서 차량의 과적 방지를 위한 방지 조치가 신설이 됐습니다. 다음은 이건 벌칙사항은 기존에 가지고 계신 내용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농림축산업용 LMO 관련 문의처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을 합니다. 그리고 위해성 심사는 농촌진흥청은 축산업용 중에서 동물용 의약품을 제외한 농림축산업용에 대해서 위해성 심사를 실시를 하게 되고요. 동물용 의약품 같은 경우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관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수입생산 승인은 4개 기관이 나눠서 수입생산 승인을 하게 되고요. 국정검사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국내 유통에 대한 그 사후관리에 관한 부분은 축산업용하고 농업위생부를 농촌진흥청에서 담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종자에 관한 것은 국립종자원에서, 그 다음에 사료용과 농업가공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국내 유통 부분, 그러니까 사후관리에 관한 부분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 밑에는 저희 부처에 대한 그 전화번호고요. 농림축산검역본부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물용 의약품을 수입을 하시려고 하면은 이 동물약품 관리과 동물약품 평가과 동물검역과 이 3곳에서 전부 다 관리를 받으셔야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준환님. 네, 아주 복잡한 내용을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맨 밑에 보니까 전화번호를 보니까 공공기관이 다들 지방으로 가고 있다는 걸 확실히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그 질병관리본부 차례인데요. 그 프리시팅 순서는 좀 바뀌었습니다. 산업용을 줬고 다음에 하고 그래서 저는 질병관리본부 보건 의료 LMO나 3, 4등급 연구시설 허가 관련돼서 달라진 점. 그래서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의 신은석 연구관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본부 상관관리평가과 신행석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보건복지부 소관에서 LMO 안전관리에 달라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참고하실 사항은
현행법인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총리실 산하로 승격되기 전에는 보건의료용 LMO는 식품의약품 안전청이 소관하였습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별도로 분리되면서 보건의료용 LMO라는 부분이 이제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남게 되는데요. 식품용, 의약품에 해당되지만 식품용 의료기기에 해당되는 사항은 식품의약품 안전처 소관 사항이고요. 그 외 나머지 보건의료용으로 분류되는 사항은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그 사항을 유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기타 나머지 저희 보건복지부에서는 국가관리가 필요한 시험연구용 LMO 개발 실험에 대한 승인사항, 그리고 LMO에 대한 수입 승인사항, 그런 사항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연구용 LMO는 아까 앞에서 미래부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시험연구용 LMO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소관사항입니다. 다만 국가관리가 필요한 그러한 LMO에 대한 부분은 승인사항으로 질병관리본부가 소관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크게 국가관리가 필요한 병원체, 예전에는 고위험 병원체라고 했습니다만 현재 통합고시에서 병원체 목록을 별도로 리스트를 목록화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약제 내성 및 독소 유증자가 도입되는 LMO 이러한 사항들은 수입 승인 또는 개발 실험 승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질병관리본부의 승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보건의료용 LMO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 보건의료용 LMO가 시약처 소관 사항이었습니다만 의약품, 식품, 의료기기용이 아닌 LMO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예를 들자면 현재 외국에서 개발되고 있는 LMO기라든지 그런 살생물 제품 또는 거미줄 단백질을 이용한 수술용 실드를 개발하는 의료기기가 아닌 의료용 제품, 질병진단 및 검사를 위해 개발되는 LM 바이러스와 같은 공공보건용 제품 등이 해당되게 됩니다. 물론 지금 의약 외품에 대한 사항은 현재 사항으로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소관 사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소관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시각처와 좀 협의를 할 필요가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타부처 타 용도의 LMO와 법 체계는 비슷합니다. 다만 보건의료용에서도 생산공정 이용 시설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건의료용 유전자 변형 미생물을 생산공정 중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생산공정 이용 시설의 설치 운영 허가에 따른 신고 허가에 따른 절차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생물안전 연구 시설 중에서 기본적으로 생물안전 1, 2등급 연구시설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입니다만 그 중에서 예외로 보건의료기관, 보건소나병원, 보건환경연구원은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생물안전 2등급이 되는 연구시설의 설치 운영 기준이 강화가 되고요. 그리고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의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의 승인을 받으셔야 되는데 이 경우에 변화된 부분은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위탁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전문기관에. 그리고 교육이 좀 강화되는데요. 1, 2등급과 좀 다른 부분은 3등급 연구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생물안전 관리자 및 연구자에 대한 생물안전 교육은 안전관리 전문기관에서 이수를 하셔야 됩니다.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거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안전관리 전문기관이라 하면 정부기관 또는 전문적으로 이러한 것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보건의료용 LMO 안전관리가 식품의약품 안전청에서 질병관리본부로 변경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식품용 의료기기용은 종전과 같이 시약처 주관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항은 절차에 따라가는 사항이고요. 폐기 신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배정에 따라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연구자들의 수요를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서 이제 같이 협의를 했는 사항인데요.
그동안은 미생물과 식물에 대한 부분에서의 국가 승인 면제 대상 실험이 있었습니다만 그 실험 동물에 대한 사항도 추가가 돼서 면제가 해당됩니다. 다만 약제 내성이 상기된 명기된 그 약제 내성 유전자를 선발 표지 유전자로 포함하여 LM 설치류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마우스 렛 아닌 실험 동물에 대해서는 면제 실험 대상이 아니고 또한 그 약제 내성 유전자가 선발 표지 유전자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면제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국가 승인을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분은 그동안 이제 연기 서열 분석 목적의 LM을 만들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시퀀싱을 하기 위해서 클로닝을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이콜라이나 그다음 LMO가 만들어집니다. 그것도 국가 승인에 다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런 연구자들의 불편을 고려해서 연기 서열 분석 목적의 LMO 개발 실험은 국가 승인 대상 범주에서 제외됩니다. 수입 승인은 해당이 안 돼요. 수입 승인의 경우에는 연기 서열 분석 목적의 LMO를 수입한다 하더라도 수입 승인 대상이지만 개발 실험의 경우에는 연기 서열 목적으로만 한다면 그러한 개발 실험은 국가 승인을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개발된 연기 서열 분석 목적으로 개발된 LMO를 다른 용도로 쓰시게 되면 사전에 국가 승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 점을 좀 유의해 주시고요. 현재 이러한 사항들에 대한 부분은 향후에도 저희가 수요를 계속 받으면서 향후 통합도시나 또 대전에 반영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저희가 그동안 LMO법에서 위해 관리가 필요한 병원성 미생물을 고위험 병원체로 지정을 했었습니다. 감염병 예방 관리하는 법률에 지정된 35종의 고위험 병원체와 연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법 개정되면서 저희가 이러한 사항들을 별도로 목록화를 해서 되어 있는데 기존의 35종 그대로 오는데 다만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증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고위험 병원체로 관리되는 것은 인체에서 유래된 것만 해당됩니다. 동물이나 조류에서 분리된 것은 해당이 고위험 병원체는 아니지만 LMO에서 관리되는 사항은 모든 환경에서 분리되든 조류에서 분리되든 사람에서 분리되든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동물에서나 분리한 바이러스를 가지고 개발하거나 실험하거나 유전자가 포함된 LMO를 개발하게 되면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그 점을 유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좀 논란이 좀 최근에 됐었던 부분이 있는데 고위험 병원체를 이용하는 LMO에서 이용이라는 개념에 대한 부분이 좀 혼돈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 법 개정을 하면서 유전자를 직접 이용하거나 또는 합성된 유전자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생합성을 해서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도 국가 승인의 대상이 됩니다. 국가 승인의 대상이 되는 수입 개발 실험의 범주는 크게 저희가 승인 대상이 되는 네 가지인데 포장 실험은 제외하고요. 거기에서 병명도 아직 국제적으로 전혀 확인되지 않은 미생물을 가지고 이용하는 경우, 그다음에 단백성 독소 생산 능력을 가진 유전자를 이용하는 경우, 약제 내성 유전자를 의도적으로 전달하는 경우, 그리고 국가 관리가 필요한 병원 미생물 유전자를 이용하는 경우, 승인 제외 대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 관리가 필요한 병원성 미생물 35점은 제가 리스트를 해드렸고 빨간색으로 보여드린 것은 연구자분들이 쉽게 놓치기 쉬운 사항들 병원성 미생물을 표기해드린 사항입니다. 이위험군이라고 해서 고위험 관리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말씀드렸고요. 수입 승인의 수출입에 관한 사항은 한국서해와 비슷합니다만 다만 이제 저희 시험 연구용 LMO의 경우에는 수입 승인을 질병관리본부가 한다는 사항을 좀 유의해 주시고요. 여기 법조항은 잘못됐습니다. 11조입니다. 예전 2018년 3월달에 법은 12조인데 현재는 11조입니다. 11조고 수입 즉시라고 분리되어 있던 사항은 수입 전으로 제가 정정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수입 신고는 미래장부관부고 수입 승인 대상은 질병관리본부를 이제 알아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그 보건의료용 LM을 수출하실 경우에는 수출 통보서를 저희 질병관리본부에 보내셔야 됩니다. 신고 허가에 대한 사항은 2차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특히 신경 쓰는 부분 중에 하나가 국가 승인 대상인 시험연구용 LMO에 대한 수입 승인 사항이 있다는 것, 그리고 LMO를 개발 실험할 경우에는 네 가지 카테고리 범주에 들어가는 것은 사전 승인이 돼야 된다는 것, 그런 사항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밸런스는 가져왔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비교적 좀 설명회가 빠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빠르게 끝나는 대로 좀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질문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고 지금 2명 발표가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산업부 소관인데 산업용 LM 안전관리 관련된 건데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산업용에 해당하는 LM가 없어서 전반적으로 이쪽 관리가 안 되어 있었지만 지금 여러 가지 상황상 아마 내년이나 후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에너지 분야나 플라스틱 분야 이런 분야에서 LMO 미생물 특히 이온이 이제 고속화된 것으로 예상이 되기 따라서 산업부에서도 이 부분을 많이 신경 쓰고 법적 개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관련돼서 실무 작업을 많이 하셨던 우리 아연연구센터의 김성윤 연구원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바이오 안전성 정보센터의 김성윤입니다. 산업용 LMO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번에 통합고시가 개정이 되면서 산업부에서 시행하는 산업용 LMO의 안전관리 업무를 바이오 안전성 정보센터에서 일부 위탁받아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한 내용을 저희 센터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용 LMO라고 하면 성형기계, 화학, 전자, 에너지, 자원 등의 산업 분야에 이용되는 LMO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설명을 들으셨던 시험연구용, 그리고 농림축산업용, 보건의료용, 환경 정화용, 해양수산용, 식품, 의료기용, LMO 같은 경우에는 각계 부처에서, 관계 부처에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를 하고 나머지 LMO는 전부 속된 말로 몽땅 저희 산업부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용 LMO에 대한 수입이라든가 생산이라든가 다 개발되는 부분은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전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따로 이렇게 연구 과제를 통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몇몇 산업용 LMO가 현재도 이용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또한 제가 2012년에 식품용으로 개발된 식품 첨가물의 공정 과정에서 LM 미생물을 사용하는 그런 과정 사례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산업용 LM 쪽 바이오 매스라든가 바이오 화학 쪽에서도 이 유전자 변형 미생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례를 분석을 했고, 따라서 이 부분을 법에다 그리고 통합도시까지 마련을 해서 이번에 개정사항에 담았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산업용 LMO 관리 체계를 개선해서 산업부에서 하고 있는 업무 일부를 한국바이오안전성 정보센터에서 위탁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았습니다. 이 부분 통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지만 산업용 LMO 관련된 업무의 신고 또는 승인, 허가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의 승인 신청 접수라든가 신고 접수는 바이오안전성 정보센터에 연락해 주시면 설명드리고 접수받을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마련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산업용 LMO도 다른 LMO와 마찬가지로 위해성 심사를 받고 수입을 하거나 생산을 하거나 이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해성 심사는 다른 용도와 마찬가지로 270일의 기간 동안 진행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또한
법 7조 2에 따라서 메인 심사기관에서 필요에 의해서 협의 심사를 각 부처에다가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은 계속 유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산업용 LMO 자체가 이용 승인을 받게 될 때 기왕에 그 산업용 LMO 자체가 안전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굳이 270일이라는 긴 심사 기간을 거쳐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논의가 있었고, 따라서 이에 위해성 심사를 좀 간소화하는 절차를 마련해야겠다라고 해서 통합도시의 산업용 LMO의 위해성 심사 간소화 절차를 마련했는데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생산공정 1등급 이용 시설에서 이용하려고 하는 제1위험군 유전자 변형 미생물의 경우에만 이 위해성 심사 간소화 절차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제외한 모든 산업용 LMO의 경우 현재 법 7조의 2에 있는 위해성 심사 절차를 모두 거쳐야만 수입, 생산,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요 표는요, 그 간소한 절차를 도표 도식화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여기서 관계부처의 협의는 필요한 내용인데요. 무엇보다 관계부처의 협의 심사는 메인 심사기관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법에서도 필요할 경우에 위해성 심사에 대해서 협의를 의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산업부의 결정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생산운영 이용시설의 설치 운영, 허가 및 신고에 관한 규정입니다. 연구시설과 거의 같은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는 연구시설과 마찬가지로 3, 4등급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1, 2등급 시설 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구시설과 가장 큰 차이점은 생산공정이용시설은 각 부처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현재 1, 2등급 연구시설 같은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지만 생산공정이용시설 용도에 따라서 각 부처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말씀드리고요. 그런 허가도 인체위해성, 환경위해성 구분하여 각각 복지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지만 생산공정이용시설은 용도에 따라서 각 관계부처에 허가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신고기관이 그 생산공정이용시설 신고 대상 기관으로 신고를 했는데 관계부처에서 그 서류를 보시고 이 부분은 신고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허가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신고서를 반려하고 반드시 이건 허가시설이다 이렇게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허가시설인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했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3년 내에 징역 그리고 5천만 원 내에 벌금을 처한다 라는 규정도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하시고 허가 받으시고 이용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3등급 시설이고 어떤 것이 4등급 시설이고 1, 2등급 시설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반드시 앞에서 제가 빨갛게 이렇게 표시를 해두었는데요. 그 시설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미생물이 1위험군이가 2위험군이가에 따라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즉 위해성 심사를 통해서 다루고자 하는 미생물의 위험군을 결정을 하고 그 위험군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설의 등급을 설정을 해서 신고를 하거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위해성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꼭 먼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에는 신고에 관련된 내용의 벌칙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것과 제 관련이 이 부분과 관련이 되는 내용인데요. 각 시설에서 생산공 이용실에서 유전자 변형 미생물을 다루고자 할 때는 반드시 용도별로 관계주나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용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즉 그 시설에 대한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미생물에 대해서 이용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시설에서 그 생산공정 이용시설에서
유전자 변형 미생물을 사용 못하는 거죠. 그래서 법에서는 요 이용 승인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이용을 했을 경우에 벌칙 규정을 두어서 앞에서 말씀드린 신고를 하지 않은 기관에 대한 벌칙 규정 따로 마련을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꼭 기억을 해주셔야 할 부분은 시설과 그리고 이용 승인은 꼭 두 가지 절차를 반드시 밟으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 승인 같은 경우에도 벌칙 규정이 있는데요. 3년 이내 징역 또는 5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이 법 개정에 따른 이용 승인을 받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 사용형 LMO에 대한 수요를 굉장히 많이 한 3, 4년 동안 조사를 했는데요. 꽤 많이 있는 것으로 또한 사용형 LMO뿐만 아니라 생산공정 이용 시설에서 식품용이라든가 사료용으로 유전자 변형 미생물을 이용하는 경우가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용도별로 관계부처의 시설 신고와 그리고 이용 승인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언제까지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은 이미 법이 시행이 되고 있고 통합고시가 7월 30일로 공포돼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셔야 됩니다. 좀 빨리 서두르셔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안 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안 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저희가 벌칙을 직접 가하거나 그걸 계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권고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홍보해서 빠른 시일 안에 시설에 대한 신고 또 만약에 3등급 이상의 3위원분 이상의 유전자 변형 미생물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허가를 받으시고 유전자 변형 미생물을 승인을 받으시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에 관련된 각종 규제에 대한 컨설팅을 저희 관련 정보센터를 통해서 하고 관련돼서 산업부에 연락처가 되면 산업부에 문의하시고 저희 센터에 문의하셔서 차질 없이 업무에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발표네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기는 이 발표를 끝나고 잠깐 휴식 시간을 가질 예정이고요. 이따가 문의 답변 시간에는 꼭 이 발표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지금 발표하신 식약처라든가 환경부에서도 같이 질의응답에 응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따 질의응답에 활발하게 좀 참여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 해양수산부 주관 LM 안전관리에 관련돼서 국립수산과학원의 김영수 연구사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국립수산과학원의 김방우 김영수라고 합니다. 해양수산종 LMO 심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미 많은 분이 LMO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LMO법 개정 사항이 모든 부처에 다 적용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안 할 것도 생각했는데 일단 해양수산종 LMO 조의가 바뀌었고 몇 가지 궁금한 점이나 당부할 사항이 있어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해양수산종 조의를 보시면 해양산업, 수산동물의약품으로 사용되는 LMO를 지칭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사거나 양식용 보류 그리고 수산업이나 해양산업에 사용될 수 있는 의약품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해양산업이 뭔지 이제 조금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간상어 사진을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TK1이라는 송사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TK2라는 게 있고요. 그 지금 이제 기존의 송사리인데 밀린자를 경동해서 이렇게 색깔을 여러 가지 색깔로 만들어서 지금 대만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물론 국내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제보랍시고 그거를 색깔을 넣어서 이렇게 다양한 라인을 만들어서 지금 역시 대만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구멍입니다. 그거는 다 단일 색깔의 내부는 이제 색깔이 몸통하고 꼬리줄하고 다르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보시면
수출하는 게 또 있습니다. 요거는 미국에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제브라피쉬고요. 배트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색깔을 이렇게 해서 제브라피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일반 제브라피쉬가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0.99달러 하는데 이윤자 변형 제브라피쉬의 경우 한 6달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배 정도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은 이제 상업화된 것이고 역시 또 상업화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능성가 또 있습니다. NLTC가 있고요. 시클리드가 있는데 사진을 보시면 NLTC가 원래는 이런 분홍 색깔이 없습니다. 자연계에는 분홍 색깔은 거의 잘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분홍 색깔을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시크릿이라고 해서 역시 단상으로 해서 국내에서도 펴려지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대만에서 유인자 개념을 통해서 색깔을 저렇게 분홍색으로 해서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대태양 요름이다. 실제로 이제 동일한 기간 동안 사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성과의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양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빨리 이제 키울 수 있으니까 어떤 갑자기 또 환경 변화이란 그런 문제를 피할 수가 있고 수익도 빨리 거둬들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앞에 요 유자 대상으로는 사실 심사한 지 아주 오래됐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은 1989년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사 신청은 1995년 됐고, 그리고 지금 이 모든 절차는 이때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평균적인 절차는 끝났고 이제 최종 승인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모든 평균적인 절차는 20년이 걸렸습니다. 20년이 걸려서 이제 거의 끝난 상황인데, 이제 환경위에서 문제가 있어서 캐나다에서 알을 생산하고 그거를 파나마로 옮겨서 사육을 한 다음에 다시 미국으로 수출을 하는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그쪽은 이제 남만 생산해서 배를 수송하고 여기서 이제 오마한가 하면 나는 이제 요 시기에는 키로는 관리하기 쉽지만 나는 사실 눈에 잘 보이고 그러니까 환경이 어떻게 되면 알 수 없으니까 이쪽에서는 나를 생산하게 되면 많이 밖으로 나가면 날씨가 춥기 때문에 여러가 새끼들이 생존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여기서 육성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여기에는 이제 고지되고 온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연어가 그 방향에서 물론 밀폐를 하겠지만은 그게 사용하다 보면 또 탈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높은 지대, 온도가 높은 고지대는 상관이 없지만 그 탈출해서 밑에 내려가게 되면 그리고 그 적도 부분이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서 이 대상연어가 생존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다 고려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국에서 걸쳐서 생산을 하게 해서 판매를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캐나다에서 환경부에서 2013년 11월에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제 국내에서 승인이 됐다고 저희한테 승인된 덕질인 거냐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캐나다 승인이 되고 그다음 파나마에서 승인이 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고 뒤에 약간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 아까 법적인 부분은 다 이제 저희가 똑같이 적용되는 거라서 적용되는 부분을 쓰고 단지 이제 유의사항만 부탁드리고 싶은 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간상을 수입할 때 유인자 변형 간사가 같이 수입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식이 잘 돼 있어서 알
수 있지만 이제 뭐 동남아시아 그쪽 분들은 좀 얘네는 후보가 잘 안 돼 있으면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간사업 수입하는 경우에 있어서 섞여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주의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이 요거는 염색된 간사업입니다. 요것도 이거는 미국의 이런 회사에서 개발한 유인자별 간사업이고 좀 사진상으로 이렇기 때문에 실물로 저도 아직 못 봐서 좀 확보를 해서 번역하고 있는데 요즘 같은 테트라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수입되는 염색 간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뭐 좀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좀 색깔이 이런 색깔의 테트라가 있다 싶으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산 동물용 백신이나 사료처가제 등을 개발해서 일반 양장에서 뭐 실험을 하시다 보면 일반 양장은 밀폐된 시설이나 뭐 공장형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실험 하면 방출로 보내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전 승인을 받아서 실험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뭐 따로 저희 부처의 조직 이름은 말씀 안 드렸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자주 많이 연락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협조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다 끝났고요. 잠시 쉬는 시간 갖고 세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5분 정도 쉬었다가 3시 40분 정도에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